들리시나요? 큐로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목이 쉬었어요. 목이 아주 심하게 쉬었어요.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말을 하려 그러면 아주 끔찍한 소리가 납니다. 이번 주 스킵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합니다. 답답하네요. 조금 시청자분들도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 톤으로 계속 좀 하겠습니다. 오늘 당작소입니다. 당작소. 당신의 장작물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안수인님의 그림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안수인님 그림이 이런 톤이랑 좀 어울리기도 해요. 좀 가라앉아 있는. 그 안수인님은 전문 창작자이신 것 같고요.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몇몇 작품을 뽑아서 보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냥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주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소개하고 싶은 걸로 골라서 소개해 주세요 라고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림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훑어보고 안수인님 쓰신 글들, 작업에 대해서 쓰신 작업 노트들도 읽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좀 일단 볼게요. 답답해. 막 크게 말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조금만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그러면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내용이 잘 전달이 될까 걱정이 되네요. 그림들 한번 볼게요. 그림들이 좀 그로테스크합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인체의 파편들을 모티브로 한 도상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체가 아닌 소재들이 같이 들어가서 뒤섞여 있습니다. 뭐 식물도 있고요, 동물도 있고요. 뭐 이런 거는 약간 기하학적인 요소들도 인체가 뒤섞여 있습니다. 보면 얘네들이 가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뭔가 격하게 화학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목적을 갖고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재채기나 한숨이나 기지개나 방구 같은 거, 그런 어떤 유기체 생체 반응 같은 것들을 얘네들한테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쁜 그림은 아니죠. 예쁜 그림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엄마네 집 서재 벽에다가 그려놓고 싶어지는, 거기다가 걸어놓고 싶어지는 그런 류의 그림은 아닌 거죠.
호텔 로비에 걸기에도 좀 모호합니다. 어쨌건 이 작가분이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죠. 그래서 작가 노트를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작가 노트를 발췌를 하고 이 안수인님의 그림들을 조금 크게 같이 보면서 작가분의 작가 노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상을 입었다. 6살이 감당하기에는 꽤나 큰 화상이었다. 나 스스로가 아프다는 사실보다 당연하게 위치해 있어야 할 신체들이 흘러내리고 보이지 말아야 할 장기들이 드러난 채 생활을 하는 여러 환자들의 모습이 더욱 생경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에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강제로 계속 피부를 벗겨내는 몇 달간의 치료 과정은 외형적으로는 흠 없이 깨끗한 피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스스로가 녹아내리고 닳아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매 순간 느껴야 했다. 이러한 어릴 적 경험은 나로 하여금 신체라는 당연하고 견고한 감각의 공간이 허물어지는 순간을 끊임없이 상상하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 언젠가 동네 뒷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일행도 전부 잃어버린 채 산속을 나 혼자 헤매다 넓게 펼쳐진 평평한 공간을 만났다. 그 공간에 들어선 순간 높은 나무들 사이로 쨍하게 비쳐 들어오는 햇빛과 물에 젖은 풀 냄새를 머금은 바람이 나를 확 감싸 안았고, 그 공간에 누웠을 때에는 비 온 후의 축축함이 스며듦과 함께 주변의 각종 식물들과 곤충 등의 낯선 생물체들이 마치 나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렸을 적의 이 경험은 나 자신이 가장 역동적이며 아름다웠던 순간이었으며,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어제의 일처럼 선명했다. 그 경험이 너무도 강력했던 때문일까, 이후로는 나 스스로가 늘 무언가에 가로막혀 있고 갇혀 있어 답답하다고 느낀다. 반듯반듯한 도시 생활 속에서 쌓아온 나의 시간은 늘 나와 닮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졌다. 그렇게 내 눈의 높이는 철저하게 인간의 크기에 머물렀고, 이러한 경험들은 나에게 안도감, 익숙함,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권태로움, 지침, 크고 작은 상처들을 남기기도 한다. 또한 나 스스로에게도 다른 이의 시선에 맞춰질 것을 강요하면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나 자신을 정죄하고 다듬는 행위를 끊임없이 해나간다. 정죄의 과정은 누군가에게는 발전의 과정일 수 있겠으나, 나에게는 조악하고 억지스러운 꾸밈을 내 안에 고착화시키는 과정이었다. 결국 이 모든 발전의 과정들은 나에게 커다란 결핍이라는 어둠의 공간을 남겼을 뿐이다. 이러한 어둠의 공간은 내 자신이 정제되어 갈수록 조용히 커져버려 그 심연 속에서 더 이상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어둠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나와는 전혀 낯선 다른 생물체로 시선을 돌린다. 네, 이상이 안수인님의
작가 노트에서 일부분 발췌한 부분입니다. 납득이 좀 가십니까?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는지. 저는 그림들을 보면서 사실은 괴기스럽게 이게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문명화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것을 괴기스럽다 혹은 보통 그로테스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들여다보면 느껴지는 건 멜랑콜리 같은 감정이에요. 멜랑콜리가 뭐냐면 이제 없어진 것, 더 이상 내가 가질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극도의 그리움의 감정이 바로 멜랑콜리입니다. 이 안수인님의 멜랑콜리는 무엇을 향한 멜랑콜리일까요? 작가 노트를 보면서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더해지죠. 자아가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벽이 나라는 인간을 이루는 벽이 높아집니다. 어렸을 때는 더 열려있죠. 마음도 열려있고 몸도 열려있고 어렵지 않게 세상과 만나는 주파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런 종류의 멜랑콜리 아닐까 싶어요. 더 뒤로 가다 보면 종교적으로 얘기하자 보면 에덴 동산 같은 게 있겠죠. 에덴 동산. 부끄러움이라는 문명 혹은 문화 이전에 모든 것이 조화롭고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절대적인 시공간 같은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그림들은 낙원의 풍경 혹은 어떤 한 존재가 상상할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의 순간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통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의 순간을 재현하는 어떤 비주얼은 아니죠. 예컨대 얼굴들을 보면 많이 일그러져 있다든지 활짝 웃는다거나 행복감이나 기쁨을 드러내는 식의 표정 같은 것들은 드러나질 않죠. 근데 사실 극도의 쾌락에 놓인 인간들은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예컨대 롤러코스터의 클라이막스 지점에 사람들의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이 활짝 열려버리죠. 혹은 위험한 사례이긴 하지만 마약을 즐기고 있는 신체, 그 순간에 사람의 얼굴의 표정은 완전히 이완돼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즐거움이나 기쁨을 드러내는 표정의 그런 일반적인 형태랑은 다른 식의 무너진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죠. 혹은 사랑에 빠진 남녀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극도의 쾌감의 순간에 얼굴이 이런저런 경계와 통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 신체의 상태는 이렇게 멀끔하게 살아가고 있는 문명화가 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무서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 그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저 표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저 표정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양식의 변화가 있긴 있어요. 홈페이지 보면 2015년경부터 2019년까지의 그림들이 있는데 약간의 양식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역시 인체와 인체가 아닌 것 간에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식의 그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좀 완전히 다른 그림이 갑자기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그림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제목이 둘기 시리즈예요. 둘기. 비둘기를 둘기라고 했나봐요. 네, 이런 그림들입니다. 반복적으로 비둘기가 등장하고요. 보도블록이나 난간이나 아니면 화분 같은 인공물들이죠.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구조들이 비둘기 곁에 있어요. 혹은 이런 구조들 곁에 항상 비둘기가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자,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저는 이런 식의 언뜻 불연속적으로 보이는 변화들에 큰 흥미를 느낍니다. 보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 전 작업들은 자신의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라고 느꼈고요. 일종의 자화상이죠. 반면 이 둘기 시리즈는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랑 조금 다른 태도로 내가 잠깐 머리 위로 올라가서 나와 나를 둘러싼 풍경들을 부감하듯이 그린 풍경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등장하는 비둘기들은 제도 혹은 문화와 어떻게든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하거나 혹은 더 이상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본인의 모습을 빗대서 비둘기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보도블럭이나 난간 같은 인공물들은 규율 혹은 제도의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글쎄요, 어떤 그림이 더 좋냐, 나는 이 그림이 더 좋다, 나는 저 그림이 더 좋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 4, 5년 아마 지속했을 어떤 작품을 잠시 놓고 다른 식의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지합니다. 그것이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 자신의 창작과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작가들이 트라우마, 어렸을 적이죠. 보통 트라우마를 소재로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사실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한정지어서 이해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트라우마 말고 원체험으로 바꾸죠. 원체험이라는 거는 어떤 한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행동 양식이나 그런 것들에 결정적으로 크게 영향 미친 어떤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수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겪었던 화상의 체험, 그리고
산에서 느꼈던 그 기묘한 모든 것이 뒤섞여 보이는 시공간의 체험, 이런 것들이 원체험이 되겠죠. 자, 많은 작가들이 원체험을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어떤 기억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창작은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원체험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들, 경향들을 결정짓거나 영향 미치는데 지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강렬한 원체험이 지속적으로 강렬한 창작의 동기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원체험에 대한 감정을 토대로 해서 맹렬하게 창작을 진행해 나가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동력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관성이라는 거죠. 관성. 야구공을 집어 던지면 처음엔 세게 날아갑니다. 근데 나중엔 슬슬 속도가 떨어지죠.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체험을 바탕으로 창작을 하던 작가들이 그런 작가들에게 필요한 건 체험을 갱신하려는 노력입니다. 체험을 갱신하려는 노력. 그 자신을 좌지우지했던 원체험을 극복할 수 있는 체험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고요. 혹은 그 체험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체험을 만들어내도 좋고요. 그래서 단 하나의 체험이 영원한 창작의 동기가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창작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험을 끊임없이 갱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중요한 건 삶이라는 거죠.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화면 혹은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언어를 정제하는데 노력하고 연구하고 시간 쓰는 만큼 자신의 삶의 지점들에서 풍성하게 뭔가를 느끼려는 노력도 동반되어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전문 창작자일 경우에 그런 부분이 더 취약합니다. 삶은 빈한해도, 체험은 빈한해도 작품은 근사하게. 별로 유쾌하지 못한 풍경이죠. 그런 작업일 경우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안수인 님이 창작의 과정에서 지금 막판에 갑자기 발견되는 이런 급격한 형식적인 변화, 이거는 아마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갱신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전 작업들에서 이 안수인님이 본인의 내면을 바라보던 태도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 둘기 시리즈처럼 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작업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런 변화를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환자에서 의사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물론 창작자가 진짜 환자고 창작자가 진짜 의사는 아닙니다. 일종의 창의적인 꾀병 환자이고 창의적인 돌팔이 의사고 그런 거죠. 무슨 뜻이냐면
안수인님의 이전 신체와 관련된 작업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결핍이나 욕망이나 느끼는 감정들을 증상으로 드러내죠. 몸이 경련하면서 부들부들 경련하듯이 증상으로 시각화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두드러기가 나듯이, 배가 아플 때 신음하듯이, 그것이 이전의 작업들이었다면 이 둘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관찰자 시점으로 빠져나와서 상황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의사가 촉진하듯이 혹은 검진하듯이 그런 태도의 변화가 앞으로 안수인님의 작품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좀 궁금해집니다. 들락날락 할 수도 있죠. 꾀병 환자가 됐다가 돌팔이 의사가 됐다가, 꾀병 환자가 됐다가 돌팔이 의사가 됐다가,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어떤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사실 훑듯이 봐서 제대로 작업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당작성은 어디까지나 계기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제가 홈페이지 주소를, 이 안수님 홈페이지 주소를 제 영상 설명이랑 첫 번째 댓글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찬찬히 그림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인용한 글 외에도 여러 편의 글이 더 있습니다. 글도 같이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당작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다가 또 제 이메일 주소를 띄워놓겠습니다. 큐르를 통해서 작품을 소개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메일 주십시오. 오늘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웅얼웅얼 말을 하려니까 안수인님께도 죄송하고요. 근데 괜히 무게 잡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좋아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좋아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좋아해주세요, 댓글 짱.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